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돈 참 좋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돈을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을 생각하다인데요. 독일 내에서 재무 컨설턴트 업계의 선구주자인 니콜라우스 브라운이 쓴 책입니다.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나고 재무 컨설팅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자산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건 저자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고 돈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돈이 중요한 이유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득활동, 투자, 지출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고 견고한 기반이 형성될 거라고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돈에 대한 생각들에서는 돈이 중요한 이유를 2장,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내 자신을 알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3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서는 자산 형성 방법, 부동산, 보험, 주식 등 재무 컨설턴트를 해주고 4장, 돈,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는 자산 손실을 계획하고 나눔의 즐거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3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인데요. 그 내용이 많아서 어찌 보면 미소님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편, 돈을 둘러싼 갖가지 환상, 2편, 우선순위를 나의 목표에 맞추기, 3편, 자산 형성, 지속성이 다양성을 이긴다. 이렇게 해서 3편으로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돈을 둘러싼 갖가지 환상. 돈에 관련된 소통 능력과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에 대한 인간의 도덕 가치 판단과 추측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돈에 무지한 사람이 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신념을 갖고 있다. 돈은 나쁜 것이다?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런 신념의 기본 전제는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돈을 소유하면 악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세속화된 사회에서 다소 희석되긴 했지만 큰 틀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온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문장은 신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이다. 재물을 축적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상이 인간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관계나 한 국가 내에서 빈부격차를 논할 때도 변함이 없다. 이런 제로섬 논리는 EU에서 공식 빈곤율을 계산할 때나 독일 연방 통계국의 수치 계산에 적용된다. EU와 독일 연방 통계국은 개인 수입이 국민 평균 소득의 40% 이하의 경우를 가리켜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딱히 설득력이 없다. 제로섬 논리에 따르면 백만장자만 가득한 클럽에 빌 게이츠가 가세하는 경우 그를 제외한 모든 백만장자가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소비 문화를 비판하는 염세주의와 경제적 성공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람들은 가난을 전형적인 문학 소재로 이상화시켰다. 동화, 통속소설, 고급 문학까지 가난을 주제로 한 글은 무궁무진하다.
대중은 이런 글을 접하면서 금검절약하고 자신을 통찰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해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절약과 자아성찰이 비난을 받을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정의, 부의 재분배, 자원 소비, 돈의 가치와 관련된 거대 권력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의 권력 통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돈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하는 탓에 엄청난 사고와 오류, 위험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50년간 돈은 인류의 위대한 성공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발견되기 이전 수천 년 동안 절대 빈곤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은 인류가 감내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자유시장 경제가 선진국 번영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나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고열을 짜낸다는 생각이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1970년대에 제3세계로 분류되었던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경제 수준은 대부분 중위권에 속한다. 오늘날 절대 빈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고 시장이 항상 옳다거나 심각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돈이나 자본주의가 무자비한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양도, 기부, 자선활동에서 부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론상 분배 가능한 부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준을 달성한 사람에게 자력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소유한 건 내게서 빼앗아 간 거야 라는 제로섬 논리는 인간 사회에서 수없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 부유한 사람을 잠재적 양심불량자로 보고 바겐부르크 멘탈로 이어진다. 바겐부르크 멘탈이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밖에서 들리는 소리마저 무시하고 외부와 단절한 정신적 행위를 말한다. 이런 생각은 타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으리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재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타인과의 공유를 거부하는 편집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질투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특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는 타인이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고전적 도덕관념에 따르면 돈은 인간의 품성을 망치므로 부자는 나쁜 사람이 된다. 이는 부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돈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이 부자로 정의되길 꺼린다. 객관적으로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진다. 심지어 예금 200만 유로를 보유하고 함부르크에 180년 된 거대 임대주택에 살면서 연간 순소득이 18만 유로인 사람도 중산층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장에 27억 원이 있고 분당의 대형 평수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소득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별로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 사례에 공감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소외된 엘리트가 대중에게 비치는 자아상을 상쇄시키려는 시도로 본다. 도덕성을 의심받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돈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신흥 부자들의 행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부자가 생각하는 신흥 부자들은 요란하고 저속하며 사치스럽고 거만하다. 특히 하위층에 있다가 부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저속한 행동을 일삼는다고 생각한다. 기존 부유층의 이런 사고방식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의 자만심, 사회 계층 이동 현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자수성가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은 신흥 부자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에게 혐오 대상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권리만 주장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자수성가형 부자 자신들의 후손도 자주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역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을 향한 혐오는 상상 이상이다. 대체 어느 쪽이 말이 맞는가? 심리 연구에 따르면 돈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사회 행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돈은 분명 인간을 더 야심차게 만들고 타당한 방식으로 타인에게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타인을 만날 때 비용과 효익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서 거리를 두기도 한다는 점이다. 심리 연구 결과 사람들은 부자가 도움받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배려심이 없고 오히려 남을 속일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이 같은 이기적인 성향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도 발견된다. 아이가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사탕을 먹어치워 버리거나 횡단보도에 대기하던 보행자가 똑같이 보행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는 찰나를 못 견디고 남을 앞질러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행위에서도 엿보인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행히 이런 행동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다. 정말 힘든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박혀버렸을 때다. 인간이 사회적이든 비사회적이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돈이 인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심리 연구 이론은 지난 20년간 내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나는 돈 자체나 돈을 다루는 일이 어떻게 인간의 품성을 만들고 변화시키는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돈을 모으기 부적절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끌어내 타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냈다. 이때 돈은 공격성을 높이는 촉매로 작용한다. 돈이 촉매가 되는 것은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한 자가 돈을 벌면 자신이 긍정적인 성향을 배양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럴 때 돈은 여유롭고 침착한 성품의 토대가 되며 행동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하도록 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돈을 상속받았거나 직접 벌었는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의 나이가 성품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돈이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도덕과 품성 다음으로 돈이 행복을 만드는지 아니면 적어도 더 만족을 주는지 문제가 남았다. 이것은 이 책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있다. 바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점이다. 가난은 사회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대 수명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반대로 돈이 더 많아져도 무한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극의 한계만 변할 뿐이다. 인간은 체념과 결핍이 있어야만 부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그래서 만족은 재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갈수록 곡선이 점점 평평해진다. 이 현상을 부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최고를 찍는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소득이 7만 5천 유로, 하나로는 약 1억 원 정도 다다랐을 즈음이 되면 더 이상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단지 돈이 모자라서 소비의 한계가 있을 때만 아래의 만족도 그래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도 언젠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잠재적인 고립 상태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집이 클수록 담장이 높은 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얼마를 모을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소유주 내지는 상당한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교환한다. 결국 당신이 모은 재산은 멈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은 맹목적으로 이익에 최적화만 고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시간 도둑을 떠올려보자. 시간을 돈으로 계속해서 교환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시간이 멈추면 인간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다. 돈으로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시간으로 되돌려 얻은 기회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이 저축할 때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은 곧 시간이다. 돈, 행복, 만족의 본질을 물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재력은 항상 상대적이란 사실이다. 인간은 서로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하철역 노숙자와 마크 저커버그를 비교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직접 연결되고 같은 사회 환경에 놓인 형제, 친구, 지인과 본인을 비교한다. 보통 타인은 우리보다 약간은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을 질투하거나 은연중에 불만을 내비치곤 한다. 내가 1년에 7만 5천 유로를 벌고 남이 10만 유로를 벌 때보다 내가 5만 유로를 벌고 남이 4만 유로를 벌 때 우리는 더 만족한다. 1990년대 초반,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쉐어하우스에 살았다. 내가 받은 장학금과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보내주는 200마르크를 더하면 우리 둘의 수입은 월 1,400마르크였다. 그중 절반은 임대료로 나갔다. 중앙 난방 시설은 없었고 보일러 용량은 최대 7명이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서풍이 불 때는 커튼이 펄럭였다. 그렇지만 나는 인생에서 그때만큼 부유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당시 아일랜드는 실업률이 20%를 웃도는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들은 모두가 우리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갔다. 나와 여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다녔고 각자 자전거도 있었으며 아일랜드까지 스쿠터를 가져오기도 했다. 비싼 버스비가 부담되어 매일 40분씩 걸어서 학교에 가는 친구 피오나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치였다. 룸메이트 에밀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에밀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무어 거리에서 감자 한 포대, 당근, 사탕수수를 사서 만든 피레를 거의 매일 먹었다. 에밀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건 2달에 한 번 자기 부모님의 농장에 갈 때뿐이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샀고 영화관에 갈 여유도 있었다. 몇 주에 한 번 술집에 가면 파인트 잔으로 술을 3잔은 마셨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은 인도 식당에도 갔다. 2000년 초 나는 은행에 취업을 했고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았다. 당시 내 고객들의 사회적 배경은 나보다 월등했다. 그들은 내 아이 친구들의 부모이자 변호사, 기업 컨설턴트, 의료계 종사자들이었다. 2000년대가 되어 나는 10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나아졌지만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다. 돈, 행복, 만족을 이야기할 때는 2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생긴다. 둘째, 돈을 많이 벌기만 해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컨설턴트가 선전하는 재정적 독립은 신기루나 다름없다. 돈을 잔뜩 모아 재정적으로 독립만 하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리란 착각에 빠진다. 28세에 은퇴하기, 재정적 자유를 향하는 길, 7년 안에 100만 유로 만들기와 같은 비현실적 책 제목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가치관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만족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좋은 일은 없다. 돈을 위한 돈이 아닌 삶을 위한 돈. 돈은 물질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없다. 귀금속, 인쇄용지, 저장 장치의 기능을 화폐인 돈이 대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의 역할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거나 돈을 써서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상호 간에 합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돈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물건이나 사업상 돈을 교환할 때 돈은 더 중요해진다. 돈은 우리를 주변 세상과 연결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돈에 대한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릴 때 받은 교육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와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최고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을 쫓아다니며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될 필요가 없고 중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익만 추구하는 금융업계와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금융 언론이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감정적인 실수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때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 계획을 세우고 위험과 수익 간의 연관성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 체계가 확립되면 여유롭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 우선이라면 되도록 투명하고 단순하며 오랫동안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해법은 당신이 오랫동안 유지 가능하며 당신의 인생과도 분명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는 자가 부동산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부동산이 당신의 인생 계획에서 핵심 요소를 차지하고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해결책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해결책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성적인 사고 체계가 있으면 비상시 계획을 세우거나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결혼 계약이나 보험 계약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완벽한 해결책을 만드느라 집착하기보다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 자산을 불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당신은 분명 불만이 쌓이고 불안을 느끼며 비호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신경을 쏟아도 당신의 자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산이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돈을 다뤄서 투자 활동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반면에 돈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돈을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돈이 언젠가는 줄어들고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산 일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현명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몇 대가 지나고 나면 당신의 돈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돈이 우리를 주변 세상과 연결할 수 있다면 돈을 경험과 추억 또는 개인의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여 기업 활동이나 문화 활동 또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자. 돈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인간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은 시간으로 교환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까지 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무소형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